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작동을 합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시장 조사를 할 때요, 길거리 리서치도 하고요, 소비자 설문조사도 했었죠. 몇 시간씩 걸리는 기업의 소비자 심층 설문도 있었거든요. 그런 설문조사에 응하면 꽤 두둑하게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라떼는 말이네, 그런 얘기네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아르바이트가 거의 없습니다. 기업들이 설문조사 결과보다는요, 직접 소비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획하고 판단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그 데이터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안에 대한 니즈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기술 발달로 모든 데이터의 수집과 그것의 처리가 가능해져서요,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론상 소비자들의 일부가 아닌 소비자들 전부의 기록이 활용될 수도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초기 투자 비용이 안 되는 디지털 비즈니스라면 설문조사하고 모구 간에 일단 해보고요.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서비스나 상품을 개선해 가라는 것입니다. 짐작하지 말고 실제 소비를 보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 모든 소비에 대한 데이터를 다 얻고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성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나 상품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데이터는 완벽하게 객관적인 진실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데이터 수집의 속성상 다크데이터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다크데이터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겠죠. 이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핸디의 책 다크데이터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핸드는요, 온갖 원인 때문에 누락된 데이터를 다크데이터라고 지칭을 합니다. 다크데이터는요, 그 이름에 걸맞게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다크데이터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잘못되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결정을 할 우려가 있는 거죠. 다크데이터라는 개념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려면요, 다큐멘터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는 영화와 달리요, 완벽하게 팩트만을 방송합니다.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이런 일도 있고요. 아니면 거대 권력의 횡포를 알게 되는 그런 일도 있죠. 그게 전부 다 그 다큐멘터리는 팩트를 보여준다라는 믿음에서 기반한 거가 됩니다. 다큐멘터리에는요, 주관성이 없고요, 모두 객관적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모두들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큐멘터리가 객관적이란 믿음은 사실이 아니에요. 다큐멘터리는 그 어떤 장르보다 주관적이에요. 시청자들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는 화면은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취사 선택해서 담은 프레임 안의 팩트일 뿐입니다. 요만한 작은 프레임이라는 거죠. 훨씬 더 많은 환경과 사실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조그만 화면에 담은 것들만 우리는 볼 뿐이거든요. 그 프레임 안에 담기는 그림은요, 분명한 팩트가 맞죠. 그런데 이미 선택된 화면이란 점에서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때요, 모든 종목이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분명 관객이 별로 없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올림픽 화면이라는 건 세계로 나가는 화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서 선수들의 경기 장면에 이어서 관객석이 나올 때는요, 유난하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만 집중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분 외에는 사실 텅텅 비어 있는데요, 화면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나오게 되는 것이죠. 비어있는 부분을 우리는 다크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크데이터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다크데이터는 정말 위험한 일이 되겠죠. 다크데이터의 발생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10월에 미국의 북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가 발생했을 때요,
트윗이나 페북 같은 SNS 상에서는 4일 동안 2천만 건의 관련 피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요, 샌디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이 데이터만 가지고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잖아요? 문제는요, 이 피드의 상당수가 맨해튼에서 올려졌다는 거예요. 반면에 코니 아일랜드 같은 곳에서는요, 상대적으로 피드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양의 차이가 맨해튼이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이라는 뜻은 아닌 거죠.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좀 심각하게 더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서요, 정말 허리케인이 지역을 초토화시켰다면 오히려 그 지역에서 올라오는 피드가 아예 없을 수도 있었겠죠. 인명피해가 어마무시하게 났다거나 아니면 아예 통신이 두절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다크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선거나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관련 설문조사에서는요, 다크 데이터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문조사 문항들은 보통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설문조사에 응해주는 사람이 요즘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설문조사를 해주겠다라고 응하신 분이 있으면 정말 다양한 문항들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설문 응답자들이요, 그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가지, 20가지 설문이 있다. 그러면 좀 곤란하다 싶은 한두 가지는 공란으로 남겨놓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다크 데이터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집계하고 분석하는 우리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만약 설문조사한 지역이요, 특정 정당의 우세 지역이어서 한쪽 당으로 쏠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은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만 제시되는 데이터에는 환경적 요인까지 기록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특히 빅데이터에 섞여서 이런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그건 우리가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데이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들을 컨트롤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특히 만약에 안다라고 가정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좀 이쪽 정당이 강한 지역이지 라고 지역적인 특색을 감안을 하더라도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정할 방법이 따로 없다는 것도 문제죠. 이쪽 표현은 곱하기 1.2, 이쪽 표현은 곱하기 0.8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한국에서 갤럭시와 아이폰의 성능 만족도를 조사한 것과 미국에서 조사한 것의 결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성능 개선의 기초 자료로 쓰고자 한다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한국판과 미국판으로 다르게 낼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냥 모수대로만 하자니까 어느 나라에서 온 자료인지도 모른 채 빅데이터로 통합되었다면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 안다고 해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설문조사, 이게 미국 설문조사, 이걸 안다라고 해도요, 어떤 나라의 의견에 더 많은 비중을 둘지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지역의 비중을 더 반영한다고 해결책을 내더라도요, 한국 안에서도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요, 도시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 항상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서, 강동은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 강북, 강동, 강서 이런 차이 같은 것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선거 설문조사 과정에서 무작위로 한다고 해도요, 전통적으로 진보 쪽 성향의 사람들은 설문조사에 좀 덜 응하고요, 보수 쪽 사람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한다는 통계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수집 과정에서 이미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조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애초에 해당 상품에 대한 애정이 있거나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면서 편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고 모르면 설문조사 자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설문조사 해보니까 그런데 왜 막상 매출은 안 오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설문조사에 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자기 선택이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수치적 결과만 남아있는 데이터 분석 단계에 이것을 반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정확한데도요,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예요. 선거 직전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나오는 사람을 붙잡고 출구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때때로 실제 선거 결과와 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다를 때가 종종 있죠. 사실은 굉장히 많죠. 이런 오류의 중요한 요인이 바로 대답을 잘해주는 사람과 잘 안 해주는 사람의 성향과 지지 정당의 연관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하지만 이를 분석에 반영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또 재미있는 사례는요, 데이터 자체의 정의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전 세계의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의 수는요, 5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요, 7,5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의학이 발달할수록 환자 수는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느는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요, 1902년 이전까지는 알츠하이머로 죽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로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알츠하이머라는 병 자체가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1902년 이후부터 진단이 시작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요, 알츠하이머 진단이요, 45세에서 65세 사람들 사이에서만 내려졌다가요, 나중에서야 연령대에 제한 없이 진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학이 발달하면서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요,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이전에는 젊어서 죽었을 사람이요, 살아남아서 이제는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병까지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데 데이터만 보면요, 인류는 점점 알츠하이머의 공습에 더 위협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크데이터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기술적인 거리감이 느껴지는 듯 하지만 실제 다크데이터는요, 매일매일의 데이터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주 실제적인 오류입니다. 따라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되고 있는 우리의 실생활과도 무척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크데이터를 막을 방법은 많지 않지만요, 다크데이터가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다크데이터를 신뢰해서 잘못된 판단에 다다르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